우리가 그래도 상승을 하더라도요, 2019년 그리고 2021년 사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상승장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때는 이제 2%대의 초저금리 상황인데 그런 거 사실 다시 오기가 난망하고요. 공사비가 과거처럼 착해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나 막 폭등하는 그런 장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아마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 예측 업무를 한 10년 이상 하고 있는 조영광이라고 하고, 이번에 부의 정점이라는 신간도 출시하면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가장 두드러진 게 심리의 변화인 것 같아요. 작년 초에 둔촌주공이 미분양설이 돌았었거든요. 그때와는 사실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많이 관망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심리지수인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CSI, 즉 주택가격 전망 지수에 따르면요, 작년 1월, 즉 둔촌주공 미분양설이 돌던 때 그때 지수가 68포인트예요. 기준이 10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68포인트는 상당히 공포 심리였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발표된 6월 심리지수에 따르면은 기준이 100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08포인트까지 약 30포인트 이상 상당히 심리적으로 달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수는 이제 전국 평균 지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바닥을 찍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상승을 하더라도요, 2019년 그리고 2021년 사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상승장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2%대의 초저금리 상황인데 그런 거 사실 다시 오기가 난망하고요. 공사비가 과거처럼 착해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나 막 폭등하는 그런 장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앞으로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따른 양극화 시장이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사야지, 혹은 언젠가는 저 도시에 살아야지 했던 마음에 두고 있었던, 눈에 두고 있었던 아파트나 지역들은 적어도 바닥을 찍었다. 반면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도 없었고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았던 아파트나 도시들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하락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 한번 부동산 전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부동산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특징은 아주 오랫동안 한 방향, 즉 상승 혹은 하락의 방향을 계속해서 고수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되게 확실한 것을 원해요. 근데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것을 원하거든요.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런 걸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쪽으로 확신시켜주고 몰아주고 하는 컨텐츠로 유튜브는 여러분들의 뇌와 마음을 폭격합니다. 계속 그쪽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팩트와 상관없이 어떤 신념의 재료들을 가지고 미래에 스스로, 본인 스스로 편향된 미래의 성에 어떤 갇히게 되는 되게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주택시장을 몇십 년 넘게 현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거는, 상승과 하락은 어떤 비중의 차이예요. 항상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 비중의 차이일 뿐이지 상승과 하락은 혼재되어 있다는 게 제일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은 복잡한 부동산 시장을 되게 무시하는 어떤 관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를 얘기를 할 때는 지금은 이러이러한 팩터가 되게 중요하니 상승 쪽으로 좀 더 기울일 것 같다, 혹은 하락 쪽으로 기울일 것 같다, 혹은 상승하는 아파트나 도시의 비중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다, 이렇게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정확한 것이고요. 앞서 제가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 초만 해도 거래가 되게 가뭄이었어요. 거래 가뭄이던 시즌에도 매월 조금씩 차분하게 거래되는 단지들이 있었어요. 작년 초만 해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작년 초에 거래 가뭄 시절에도 사람들이 이 정도면 바닥이다 라고 하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일부 도시나 일부 단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거래량은 가격에 선행하잖아요.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그러면 가격이 후행해서 오르고, 거래가 감소하면 가격이 후행해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차근차근하게 거래되던 단지들이 금리 인하 무드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시차를 두고 상승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모르다가
벌써 이 정도 올랐어? 이런 것들이 증가했는데 올 초부터 이런 상승 거래 비중이 하락 거래의 비중을 초과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뭐 국토부 통계를 보시면 알다시피 올 1월부터 계속 거래량은 매크로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또 결국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눈에 두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있던 단지나 도시들은 바닥을 찍었다. 뭐 이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지금 정도의 상승폭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클까요? 네, 그래서 19년,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아파트 전국 거래량이 90만 건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평균 많아야 60건이었어요. 그 아파트 통계가 생성된 이후로. 20년에 90만 건이라는 거는 모두가 집을 어디나 샀다는 정말 이 비정상적인 과열이었던 시장이에요. 사실 그건 아니죠. 어떤 부동산을 떠나서 어떤 경제 시장이든지 양질의 사과는 비싸게 팔리는 게 맞고 썩은 사과는 버려지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이게 차분하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시장으로 지금 돌아간 상황이다. 근데 사실은 2022년 가을부터 서울이 폭락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체감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그 단지들, 리딩 단지들이 과연 19년 이전보다 많이 빠졌냐? 그 폭락 시기에. 그럼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빠졌다 하더라도 내 소득으로는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차분하게 상승을 하지만 절대적인 가격 수준은 높은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자산의 소득보다 자산의 이제 속도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우리가 이제 가격이 단기적인 출렁은 이미 있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보면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이라는 게 오를 때는 또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생각만큼 안 떨어지는 재화임을 이번 시즌이 또 얘기해 주는 거다. 그리고 아까 그 금리 그리고 높은 공사비 때문에 폭등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르긴 오르겠지만 이미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조금 오르더라도 비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겁니다. 높은 공사비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사비가 왜 높냐? 우리나라는 미국 공급망 불안이겠죠. 뭐 전쟁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건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상관없이 원자재가 언제부터 올랐냐면요. 22년부터 폭등을 했어요. 22, 23년. 지금의 결과죠. 우리나라는 1년 더 먼저 폭등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특이사항은 우리나라는 그럼 3년 동안 폭등한 거거든요. 다른 나라는 2년 동안 폭등을 한 거니까. 왜 그랬냐면 우리가 전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빨리 지으려고 합니다. 공급자들이. 왜냐면은 분양가를 그만큼 못 받기 때문에 앞당기는 거죠. 원자재 수요를 앞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원자재가 불안해지면서 그런 팩터가 21년을 더 불가피하게 올렸던 요인이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사비가 비싼 것은 어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이에요. 뭐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혹은 전쟁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공사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앞으로 글로벌 어떤 나라들이 자국 위주로 간다. 이런 말이 사실 이상한 말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공급망 불안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된다. 혹은 노동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도 이상한 일이 아닌데 사실은 환경을 지킨다고 하면은 친환경 자재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 인권 그러면은 주 5일로 현장이 돌아가게 되면은 사실은 더 단가가 올라가고 공기가 길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에요. 우리 그 방향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어려운 말로 이런 것들을 그린플레이션 우리가 착해지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 이것도 사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갈수록 지구가 온난화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이 아닌데 그 한국은행의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왜냐면은 굴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순도를 재련을 하려면은 많은 물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지구가 사막화되면은 이것들을 또 생산하는데 비용이 든다. 앞으로 공사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지금 상황을 볼게요. 지금 뭐 마포에 최근에 청약이 이제 올 상반기에 있었죠. 평당 애호개역 인근에 평당 5,300만 원. 중소기업 월급 수준이 평당 5,300만 원인데 분양이 잘 안 됐죠. 그거 아니죠. 잘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비싸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시장의 상황은 사실은 또 지금
또 청약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뭐 3천만 원이 지금 서울이 청약 시장이 다 넘습니다. 평당 3천만 원 500 이게 지금 어떤 묘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비싼 가격이지만 지금 상당한 분위기. 근데 이걸 그럼 무시할 거냐? 아 비싸다. 저거는 버블이다라고 완전히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상황인 것도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공사비가 폭등했는데 앞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린플레이션이나 또 노동 그리고 뭐 트럼프가 좀 된다고 하고 사실 바이든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자국 위주로 지금 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앞으로 세계가 다시 화합할 가능성과 지구가 다시 차가워질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출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반등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출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감소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은 이제 정기적으로 우상향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로 대부분 집을 사시거든요. 당연히 대출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출은 어떤 증가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그 매수하고자 하는 동기가 집을 매수하는 사람이 무슨 악마나 뿔이 달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은 데 살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망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차나 어떤 재화에 있어서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내가 아이가 낳는데 좋은 학군에서 좋은 직주근접인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투기로 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욕망들은 여러분들 계속 갈수록 커지는 게 사실 검색량이나 이런 심리지표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가 잘 살고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주택 보급률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옛날 구시대적에 1000명이면 1000개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 양적인 개념이고 여러분들 되게 지금 아무거나 먹지 않고 커피가 이제 커피 시장이 커질수록 다양한 커피가 나타나고요. 주거도 똑같습니다. 그런 욕망 자체가 투영이 되다 보니까 대출은 증가하는데 중요한 건 증가한 폭이에요. 증가를 하는데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건 뭐예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데 증가폭이 모멀하게 증가한다. 그 정도의 평년의 수요자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현재 대출은 평년 아까 그럼 언제 많이 가파르게 증가했을까요? 아까 말한 2020년에 90만 건 이때 대출 많이 증가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출 증가합니다. 항상 대출은 증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증가폭만 우리가 관리가 되면은 또 과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정부 정책은 어떤 기조를 나타내고 있나요? 현재 정부 정책, 여러분들 이제 정부 정책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인이 같이 내가 부동산을 모르는데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런 분들은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보도자료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항상 정부 정책이 다 나옵니다. 그럼 꼭 어디 이렇게 요약한 뉴스 절대 보지 마시고 그거를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줄을 그어가며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모르는 단어가 대부분일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용적률이 뭐지? 공공임대가 뭐지? 이런 거부터 건폐율이 뭐지? 3기 신도시가 어디지? 이거부터 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아놓으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청약제도가 뭐예요? 제도가 뭐예요? 정책이에요. 어떻게 모르고 어떻게 청약할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다 모른다. 충격받는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요즘에 다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부 정책을 보실 때 핵심은 제목을 딱 미주치면서 계속 보세요. 그럼 이번 정부 들어서 정책이 대부분 뭐냐면 정책 제목을 딱 펼쳐놓으면은 공급이란 단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 안정화를 위한 공급, 어떤 공급. 이번에도 지지난주에 나왔거든요. 안정화 대책, 공급. 3기 신도시 공급, 그거 안 되니까 수도권 신도시 공급, 안 되니까 민간 공급, 안 되니까 전세 공급. 이번 정부는 포커스가 뭐예요?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럼 공급이야. 그럼 이번 정부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양보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캐치프레이즈. 그럼 공급을 좋은 곳에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고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이번 정부에 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엔 텃파기가 되면은 다음 정부에서 이어받을 거거든요. 어느 정부든 땅을 팔았는데 다음 정부에 전 정부가 미워서 땅을 덮는 정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름을 바꿔서라도 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자신의 치적이에요. 몇만 호 공급. 막 너무 많이 공급해서 부끄러워 이런 정부 보셨어요? 없어요.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정부에서 공급을 포커스야. 그럼 어디에 내가 관심이야? 내가 안산이야? 의왕이야? 그런 데가 다 신도시 나왔잖아요. 택지가.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내가 여기 관심 있는 택지가 언젠간 되겠구나. 그 위치를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공급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번 정부에서 어디서 공급할 거다 했을 때
그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급하기로 한 공급 물량이 유의미하게 많은 수준인가요? 유의미하게 많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자료에 보시면은 시장이 불안합니다. 다시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정부도 인식하니까 공급이 많은데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공급이 적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거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는 어느 정부든 시장을 폭등시키는 정부도 없고요. 폭락시키려고 하는 정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정부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가격 변동률이 0% 안정일 때 그 정도는 성공한 거예요. 어쨌든 가격을 낮추지 못해도 높이지 못해도 현 수준을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게 최고예요. 근데 지금은 업사이드가 강하니까 공급으로 누르겠다. 즉 그 함의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정부가 인식하기 때문에 급하게 정책을 내놓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부의 공급 정책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공급이 실제로 그 안에 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말이 필요 없죠. 뭐 이명박 때 보금자리 주택 해가지고 가격을 완전히 안정시켰었죠. 그리고 지금 2기 신도시가 지금 검단, 양주 이제 입주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2024년이죠. 이거 정책 언제 나온지 아세요? 2010년에 나왔어요. 14년 걸려서 어쨌든 공급이 됐기 때문에 전세 시장도 풀리고 한 거죠. 공급이 그 안에 된다면은 될 거지만 근데 사실 이게 정부에서도 이제 급할 때 정책을 계속 업데이트 하면요. 더 불안합니다. 국민들. 왜 자꾸 알았어 공급한다고 알았다니까. 근데 또 내놓고 이게 지난 정부에서 한 그러면서 막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는데 자꾸 비슷한 유의 정책을 특이한 게 없는 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제는 똑똑해져서 더 많이 압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공급의 큰 그림만 그려졌으면은 이제 실행만 잘하면은 그거는 이제 변수긴 하지만 실행만 된다면은 뭐 안정에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셨을 텐데 과거에도 현재와 비슷한 시장이 있었을까요? 네, 수도권은 2013년 시장인데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2010년부터 수도권이 영향을 받아서 질이 멸렬하게 2013년까지 흘러가고 있었는데 하나 특이점은 전세 거래량. 2012년에 수도권 전세 거래량이 36만 건으로 최고치를 찍고 13년에 31만 건으로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년까지 20만 건대로 확 떨어집니다. 그럼 그 매수세가 어디로 가냐면 매매로 이전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2015년부터 오른 거예요. 근데 2023년에 수도권 전세 거래량이 31만 건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전세 올랐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무도 보지 않아서 얘기하자는 거지만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금 계속 전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도 새롭다는 것이 저는 신기할 뿐이에요. 왜냐면 모두 다 보도자료에 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마다 전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의 매매 거래량은 지금 5년 평균치를 상회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똑같아요. 전세가 지금 감소하면서 매매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들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자님께서는 전세 가격 변동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 가격은 이제 안정화될 겁니다. 예, 뭐 폭락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어느 매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안정화된다. 그리고 대신에 매매가가 올라간다. 근데 이걸 생각이 아니라 좀 답답한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성해요. 전세가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뼈아픈 상황인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이런 올랐으니까 더 많이 오르겠지가 아니라 그냥 통계를 그저 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통계를 그냥 다운받아서 보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거를 뭐 생각해서 말할 것도 없고 뭐 이걸 표장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내년, 후년 아파트 공급이 적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서 뭐 폭락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평소 수준에서 뭐 그저 살짝 소폭 하회하는 그 정도 수준이다. 근데 전세가는 폭등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